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넘은 남자입니다. 여기 사연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참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도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썰맘을 즐겨 듣는다고 하니 이걸 듣고 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보수적인 집안의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며 없는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걸 누리며 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 흔한 방황과 반항 따위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했지요. 그리고 19이 되었을 때 저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건축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니 제 나이 28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외동아들이니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결혼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에 저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순종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부모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처음 선을 본 여자는 의사 집안의 막내딸이자 착한 성품의 간호사였어요. 외모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부유하고 저희 부모님과 통하는 게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아내와 사랑 없이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정도 생기고 자식도 생겨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출근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런지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급하게 코너를 돌다가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결혼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내 장례를 치르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에게 다른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내를 잃은 저를 다시 세장가 보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네요. 아무리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눈에 불을 켜고 2번째 며느리를 드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선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줏대없고 부모님의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결국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지 1달 만에 선을 보게 되었고 2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를 바랬지만 2번째 부인이 초혼이니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답니다. 2번째 아내는 먼저 떠난 첫 번째 아내만큼이나 착하고 훌륭한 성품을 지닌 여자였어요. 그녀 집안 역시 부유하고 가부장적인 데다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보수적인 집안이었네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재혼인데도 명문대를 나온 건축학자라는 걸 보시고 주저없이 아내를 저희 집에 시집 보내셨답니다. 반면에 아내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줄곧 신부 수업을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저처럼 부모님의 뜻대로 현모양처가 되었다네요.
그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양가 부모님의 뜻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처럼 아이를 임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애를 낳는 건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에게 매일 쓴소리와 훈계를 하셨습니다. 넌 시집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네, 어머님 죄송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안 되면 다야? 너는 애가 그렇게 태평해서 어디에다 써먹으면 좋겠니? 내 아들이 3대 독자인 건 알지? 우리는 손이 귀한 집안이니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게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명심하고 하루빨리 아들을 낳거라. 어머니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경고하시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을 쓰기도 했고 아들 낳은 주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듣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내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 2번이나 바뀌었지요. 그때까지도 아내는 제가 연구실에 출근한 사이 부모님의 닥달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건 아내의 탓만 아니라 제 탓도 있는 건데 혼나는 건 모두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구실에서 일이 빨리 끝나서 보통 때보다 집에 빨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거실에 들어서자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에서 제 아내가 거실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아내는 물구나무를 서고 바닥에 땀이 고일 정도로 힘들게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몸을 잡아주고 바닥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 집 며느리한테 물구나무를 서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흥분한 제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별일도 아닌 것 마냥 대답하셨어요. 난 또 뭐라고? 겨우 니 처가 물구나무 섰다고 이러는 거니? 내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며느리가 빨리 임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 자문을 구했다. 그 점쟁이가 말하길 남편과 동침 후 물구나무를 서면 임신이 그렇게 잘 된다더구나. 며느리한테 듣기로 너희 부부 매일같이 동침을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대를 이을 손자를 가지려고 이런 거다.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바깥 일이란 열심히 해라. 뭐해? 계속 물구나무 서지 않고. 어머니는 저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고는 아내에게 다시 물구나무를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러다 사람 쓰러지겠어요. 임신은 엄마가 건강해야 하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집사람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했더니 제가 출근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군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여보, 방으로 따라 들어와.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난생 처음 목소리를 높여 대들었고 아내를 제 방으로 데려가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유난스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물구나무 서기라니. 이건 학대와 다를 게 없잖아. 당신은 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당신이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돼. 당신도 당신 집에서는 귀한 딸이잖아.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실 거라고요. 전 당신과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친정에서도 무조건 시부모님 말에 복종하라고 일렀고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 채 해주세요. 나도 하루빨리 당신을 닮은 사내 아이를 꼭 낳고 싶단 말이에요. 아내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만 하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일 마음 졸이며 해기망측한 짓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손이 귀하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시키십니까? 이번에는 물구나무고 다음에는 뭔가요? 기마자세? 엎드려 버쳐? 그런 건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런 학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 몰라요. 이유를 막느라고 저는 이 사람과 분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네가 부모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리 변한 거니? 네 처가 그렇게 시켰니? 옳거니 이제 알겠다. 인연이 제서방을 조종해서 분가자고 꼬리를 쳤구나.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닌데 말이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게다. 저와 부모님의 대화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그 책임을 제 아내에게 물으니 무슨 말을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 간단히 짐을 싸서 본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말리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른 부인을 얻어 대를 이어보자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손자 타령을 하는 걸 보니 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와 제가 일하는 연구소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돈이야 제가 충분히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라고는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집이 답답하면 산책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좋아. 대신 우리 부모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누가 배를 누르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시댁에서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잘 만나서 호강을 다 받아보네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현관에 나설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소원은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록 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야 고집이 꺾이셨는지 아무런 기별이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처럼 예쁘게 사랑하며 좋은 말, 좋은 음식, 좋은 음악을 나누며 아내의 감정을 치유해 주었답니다. 게다가 그동안 임신을 위해 잠자리를 가진 것과는 다르게 정말 서로가 깊이 사랑함을 느끼며 좋은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아내는 행복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사흘에 출장을 다녀와서 아내가 좋아하는 통닭을 사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아내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그녀의 옷들과 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그때는 핸드폰이 나오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찾는 방법은 발로 뛰어다니는 것뿐이었답니다. 이후
저는 처음으로 본가에 들어가 아내 행방을 물었더니 어머니는 뭐야? 네 처가 도망을 갔다고?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지 남편이 데리고 나가서 사는데도 만족이 안 돼서 그런 짓을 했나 보네. 나는 걔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다. 눈이 쭉 찢어진 게 여우가 따로 없을 것 같았지. 그리고 결국 이런 사달을 내고 마는구나. 더 말할 것 없다. 그런 계집이라면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새장가를 가는 게 속 편해. 너도 새색시를 얻고 우리도 대를 이을 손자를 얻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도망간 마누라를 찾는 건 그만두도록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밖에서 살 거냐?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 애미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니? 라고 아내를 욕하고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처가를 찾아갔어요. 제가 사정을 말하고 아내를 찾는다고 말하니 장인어른은 출가 외인이네. 내 딸이 자네에게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우리를 찾아온 건가? 도망간 내 딸이 부끄럽기만 하네. 그러게 왜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이 사달을 만든 건지. 만약 자네 처가 우릴 찾아오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돌아가서 기다려보게. 금세 소식이 전해질 걸세. 하고 당신의 딸을 남의 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분가를 하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떠났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연유가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풀에 꺾이고 말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출장 떠난 후 집 나가버린 아내를 잊기로 마음을 먹고 만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역시나 선을 볼 여자들의 사진을 펼치며 마음에 드는 색식감을 고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고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물구나무 서기 따위는 절대 시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 번째 아내와 선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처녀라는 그녀에게 제가 2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 어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민식 씨 탓이 아니던데요. 사별과 야반도주를 한 전처들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식 씨와 제가 인연이 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저는 민식 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요. 민식 씨는 제가 어떠세요? 그녀의 말을 듣는데 어머니가 고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가 시키는 건 뭐라도 할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나이도 30이 넘어간 상태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금 더 늦어지면 부모님 말씀처럼 결혼이 불가능해질 테니 그 여자와 세 번째 결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곧바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듬해 둘째 아들까지 낳아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그제야 저는 부모님이 바라는 걸 이루게 해드린 거죠. 가끔 세상을 떠난 아내와 저에게서 도망친 아내가 생각이 났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흐릿하게 잇어져 갔고 지금 곁에 있는 세 번째 아내와 깊어지며 보통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강산이 3번 바뀌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텔레비전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놀랍고 신기할 정도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는 노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치매가 있으신 상태랍니다.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고 고집하셔서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들 둘은 장성해서 모두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 제 옆에는 3번째 아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요. 아내와 저는 집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키우는 재미와 유기견 1마리를 키우는 기쁨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은퇴를 하고 나니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아내가 하자고 하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후배인 녀석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자문을 구할 게 있다면서 말이죠. 건축학을 연구했던 저에게 요즘 건물들과 달리 튼튼하고 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지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화통화로 전달이 되겠냐고 하고 제가 후배 사무실로 찾아가 조언을 해주기로 했네요. 그래서 며칠 후 후배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제가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계 방법을 오랜 시간 가르쳐 주었어요. 요즘은 시멘트로 벽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부터 달리 지어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를 따라 새로 아파트가 지어질 장소를 가게 되었네요. 그곳은 낡아 빠지다 못해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세대 촌이었습니다. 건물들의 나이가 저랑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는데 몇 집은 아직 보상금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거기서 계속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왜 떠나지 않고 버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는 철거촌에 남아있는 몇 사람을 설득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후배에게 사람이 남아있는 동호수를 물었고 제가 직접 이 건물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설득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객관적인 시점에서 설득을 시작했어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해드렸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인을 하고 이사를 결정했고 마지막 한 집만을 남겨두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후배는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고 제가 은퇴한 곳에 많이 아쉬워했어요. 어쨌든 저는 마지막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을 한 걸로 판단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마지막 사인을 받아야 할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 몰래 뒤를 쫓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2사람은 다세대를 향해 걷더군요. 그런데 젊은 남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이 든 여자의 뒷모습과 슬쩍 보이는 옆 얼굴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게다가 젊은 남자에게 말하는 목소리마저 제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여자는 30년 전 저를 떠난 2번째 아내가 확실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저와 한 이불을 덮고 2년을 살았던 사람을 몰라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네요. 지선아. 그렇게 찾아 헤매던 전처의 얼굴을 30년 만에 철거촌에서 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러자 전처는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는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봉지 안에는 컵라면 몇 개가 담겨 있더군요. 그것만으로 그녀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네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남자는 전처의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저를 알아본 전처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일 때문에 왔어. 여기 철거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을 찾다가 몰래 뒤를 밟아봤는데 그만 당신이라는 걸 알아본 거야. 시간 괜찮으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세요. 알았어. 그럼 이사 문제라도 이야기하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굉장히 위험해. 당신도 기억하지? 내가 건축물 연구하던 사람이란 걸 말이야. 이 건물은 당장 무너질 만큼 낡았어. 여기 재개발을 들어가며 보상금을 준다는데도 거절했지? 내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렸더니 모두 이사에 가겠다고 사인을 했어. 당신이 마지막이야. 무슨 연유로 여길 남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떠나는 게 당신이나 옆에 있는 당신 아들한테 좋을 거라고. 됐어요. 저희는 이사 안 가요. 당장 무너진다고요? 그 얘기는 5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린 아직 멀쩡하다고요. 그럼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 내 말 믿어. 5년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다세대 건물을 받쳐주는 철근이 이미 망가진 상태야. 오늘 밤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말을 믿어. 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하자 전처는 마음이 흔들렸는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이윽고 저는 전처와 그 아들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집안 풍경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것 같았는데 사는 꼴은 정말이지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했네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꽤 오래 산 것 같은데. 당신 곁을 떠나고 30년. 전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담배도 피워? 우리도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 남편은 어디 갔어? 직장이라도 나갔나 봐. 아내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더니 남편? 여기 있잖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어디? 인사라도 하게 잠깐 나오시라고 해. 여기 나와 있잖아. 내 앞에 앉은 당신. 나에게 남편은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전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에서 놀고 있는 다 큰 아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 아들이야. 보다시피 다운증후군이고.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던 손자인데 지금이라도 보여드릴까?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가 내 아들이라니. 당신은 날 두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무슨 수로 내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역시 시부모님답네.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까? 나랑 당신이 시댁에서 분가하고 살던 때 기억하지? 내가 그땐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당신 어머니가 날 찾아와 빨리 나가라고 협박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나가지 않고 버텼지. 그런데 당신 어머니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의 품을 떠나게 된 거야.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도망치듯 나오고 2달이 지나지 않아 뒤늦게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돌아갔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우리 집을 처분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더라고. 당신은 고작 2달을 못 참고 시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지. 거기에다 재혼까지 한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댁을 찾아갔어. 물론 당신이 없는 사이였지. 그래도 당당하게 임신을 했으니 다시 남편과 살게 해달라고 말했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시더라. 당신이 이미 다른 아내를 들인다며 내가 낳는 아이가 아들이어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 만약 당신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뱃속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시면서. 그때 나는 어렸고 겁이 많았지. 그래서 시부모님 말대로 당신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을 낳기로 했어. 아들을 안고 돌아가면 나를 다시 받아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나 봐.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모습이 이상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난 다은증후군이 뭔지도 몰랐고, 나는 매일 밤마다 내가 낳은 아이를 보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가면 과연 시부모와 당신이 좋다며 반길까 생각해봤어. 그래도 당신들의 손자를 보여주면 무슨 말이라도 들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시댁을 찾아갔고, 그것도 당신이 집에 있을 때 말이야. 그런데 산책을 나온 시부모님과 앞에서 마주치게 돼서 내 아들이자 당신 아들을 보여드렸어. 그런데 2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흉한 놈을 손자라고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당신은 새색시와 잘 살고 있고 곧 손자도 태어난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내 나한테 던지시며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더니 당신 아들의 인생을 망치면 나와 내 친정가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신다고 또 협박하시더라. 그때 나는 무섭기도 했지만 이런 조부모 밑에서 내 아들이 자라면 안 되겠구나 확신했지. 그래서 아들과 나는 영원히 떠난 거야. 어때? 인생 재밌지?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고 제 아들을 향해 다가가려고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커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나는 당신이 그냥 내가 싫어서 도망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당신을 미워했고 증오하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내쳐버린 거였어. 내가 당신을 더 기다렸다면, 당신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것 없어. 3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난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남들 눈에는 내 아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야. 저 아이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거야.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전처의 고통을 제가 이어받게 된 거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들에게 걸어갔고 안아보려고 2팔을 벌렸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아들을 끌어안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창밖은 이미 시커먼 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사 문제에 대해 전처에게 설명했고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곳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전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철거촌에서 벗어나기로 사인을 했죠. 일주일 뒤 저는 제 아내에게 퇴직금을 쓸 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내를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처에 대한 사연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전처가 딱하다며 좋은 집을 마련해 주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전처와 아들은 꽤 좋은 아파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말했어요. 당신,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당신이 내 아들한테 아버지 노릇을 할 필요 없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말이야. 당신 얼굴을 보면 나는 아직도 시부모님이 떠올라. 그럼 난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신은 이 집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살게. 당신은 지금 아내와 자식들한테 잘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줘. 그리고 잘 살아. 저와 아내는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더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홀로 어머니가 지내는 시골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지만 제 얼굴을 보자 저를 알아보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사에게 잠시 쉬었다 오라고 하고 어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나서 천천히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처 기억하시죠? 지금 다 큰 아들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전처가 제 아들을 낳은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우셨어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신 건지 그런 척을 하시는 건지 몰랐지만 밥상을 엎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나 밥 줘. 밥 달라고. 배고프단 말이야. 아저씨는 누군데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미워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몸도 편찮으신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잘못의 주인은 저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좀 더 속이 깊었더라면 전처가 그리 살지 않았겠죠. 현재 저는 죄인이 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두 번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네요. 하지만 제 연락을 바라지 않던 그녀이기에 영상으로나마 제 마음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온갖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 마음의 짐은 내가 짊어지고 살도록 할게. 부디 아들과 행복하게 살길 바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6년 차가 되었고 작년에 딸을 낳고 육아휴직 없이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 이야기, 시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울지 않고 덤덤하게 가족 얘기를 할 수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아버지와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저는 늘 풍족한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독서를 하는 게 가족이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었을 정도로 모두 독서광이었죠. 늘 무언가를 읽고 공부하며 탐구하는 지식인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덕에 남편이 농담으로 저를 활자 중독자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시간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성적에 대한 압박을 전혀 주지 않으셨죠. 그저 제가 흥미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 관련된 책을 사주시는 것 밖에는요. 제 인생이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가 질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 들어가려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아주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 안에 있는데 어떡하냐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평소였다면 출근을 했을 우리 부모님도 그날은 저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 아빠가 준비한 선물을 주겠다며 저보다 더 들뜬 두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되었죠. 저의 생일이 부모님의 기일이라는 비극. 그날 이후로 남편을 만나기까지 전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카만 불연기가 시커멓게 하늘을 가득 메우던 그날, 현실감이 없어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진 저를 친가 외가에 있던 친척들은 모두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친할머니가 저를 많이 아끼셨는데 부모님을 잃기 2해 전 친할머니도 지병이 악화되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로 가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제 살림살이를 챙겨 학교도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13살짜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겠어요. 저는 실어증을 앓게 되었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내릴 정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간 학교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두침침하게 다니는 저와 누구도 친구해 주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다시 꽃피게 될 줄 몰랐네요. 학교에 막 부임한 젊은 남자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오는 저를 신기하게 보셨어요.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주는 책을 빨리 읽는구나. 네. 선생님도 이 책 좋아했는데. 선생님은 대학생 때나 읽은 건데 선주는 벌써 이런 책을 읽네. 책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어?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때는 뭘 읽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선생님과 처음으로 말을 트게 된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꽤나 철학적인 책이었는데 다른 책들 안에서 항상 그 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
뭔지도 잘 몰랐지만 궁금한 마음에 찾아 읽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로 선생님과는 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선생님은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했고 뒤늦게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 후에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시설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당하며 저를 귀찮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네요.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몇 시간씩 선생님과 책 이야기를 하느라 입이 타들어갈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집에서 왕창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얼굴로 제게 책을 소개해주던 선생님이 저의 당황한 얼굴에 자신이 실수했나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지? 그게 아니라 저 보육원에 살아서 책을 둘 곳이 없어요. 제 방 없거든요. 제 말에 선생님은 그제서야 아차 싶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담임 선생님은 좁은 자신의 자리에 굳이 책꽂이를 구매해 책들을 우겨 넣어두셨고 저는 그곳을 제 서재처럼 왔다 갔다 하며 책을 쌓아두고 읽곤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덕에 학교에 정을 붙인 덕일까요? 저의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제가 머리로 이해한 핵심 개념을 토대로 시험 문제에 적용해서 답변을 찾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저에게 네가 책을 많이 읽어서 핵심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좋은 덕에 자연스럽게 공부는 따라오는 거라고 했죠. 어린 시절 뭐래도 저에게 잘한다고 과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다시 재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은 저에게 문제집이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들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깨 피고 다닌다며 계속 열심히 공부해달라고 사주는 뇌물 같은 거라며 농담을 하셨죠. 저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과는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은 저에게 졸업 선물이라며 교복을 사주셨고 입학 선물이라며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가격표를 보며 놀라는 저에게 선생님은 말하셨죠. 선주가 선생님이랑 매일 놀아줬잖아.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오히려 제가 선생님 덕에 학교에 정을 붙이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참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꼭 이 은혜 다 갚을게요. 저의 말에 선생님은 은혜 갚을 필요 없다며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선명한 인생 목표가 생겼죠.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고는 단번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라고 둘러대봤지만 결국은 선생님에게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처럼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건지 수학 성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 오르지가 않네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수학은 필수로 높은 성적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좌절된 마음에 처음으로 투정을 부렸는데 선생님은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 당시엔 유행했던 학원에 1년권을 끊어주셨습니다. 나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요즘엔 그걸로 다 안 된다는 걸 나도 안다. 선주 네가 절대로 모자란 게 아니야. 선생님은 국어 담당이라 수학까지는 못 가르쳐 주지만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이렇게까지 애정과 배려가 넘치는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그의 부응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수험생 시절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관리를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뛰고 그 외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모두 공부에 몰두했어요. 주말에는 가끔씩 머리를 식힐 겸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해 종종 선생님을 만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던 보육원 동네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보육원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시설이라 위치를 옮기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죠. 하지만 사춘기 10대 시절에 제가 본 재개발 상황은 충격적일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마을 하나를 다 부숴버리는 광경도 광경이었지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던 동네 사람들이 전쟁 난민처럼 쫓겨나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그 동네에 있던 어른들은 친척처럼 저희에게 잘해주시고 특히나 저에게는 공부 잘한다고 들었다며 기특하다고 쌈짓돈을 주거나 먹을거리를 쥐어주기도 했던 친절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사도 한마디 못하고 쫓겨난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저런 사람들의 곁에 서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선생님도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제 소원대로 제가 원하는 국립대학 법학과에 4년 장학생 타이틀을 달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당연히 선생님이었죠. 그날 수학이 넘어 선생님은 흐느껴 우셨던 것 같아요. 선주야, 네가 너무 기특하고 하늘에 감사해서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내 덕이야. 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덕이지. 내 첫 제자가 너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선주야.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성공해서 선생님에게 받은 그 은혜 다 갚을 거예요. 이런 말 처음이지만 선생님이 저에겐 부모이자 스승이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나부끄러운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울컥한 감정에 그동안 마음에만 쌓아두었던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기뻐서 울 수 있다는 것도
태어나 그날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는 대학교 입학식 날 보기로 약속을 정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입학식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입학식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안 오시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몇십 통이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은 따로 팔려 있었던 상태로 제 이름이 호명되는 단상 위로 올라가 4년 장학생 팻말을 받고 총장님과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가 우중충하고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이 오다가 사고가 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입학식을 마치고 저는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딱 한 번 가본 적 있던 중학교 근처 단칸방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더 참담해질 수밖에 없었죠. 주인 아줌마 말로는 그 총각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급하게 내려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실 리 없다고 생각하여 중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단번에 저를 알아보고 제가 합격한 대학에 대해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김 선생이 얼마나 선주 칭찬을 했는지 모른다고. 너무너무 기특해서 교장 선생님이 내 합격 소식을 팻말로 학교 앞에 달아놨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살며 아무에게도 관심을 못 받던 제가 그때가 되어서야 환한 스포트라이트 불빛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었죠.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와 같은 존재였는지 아무도 선생님의 사적인 이야기나 고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등 그나마 선생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선생님을 놓쳤다는 슬픔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 섞인 마음과 함께 20살이 시작되었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과에 입학한 동기들은 모두 각자 지역에서 수제 소리를 듣던 친구들이었고 모두 저를 견제했어요. 그 안에서 저도 질 수 없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긴 했나 싶을 정도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게 살 수 있었던 건 교내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한 덕이었죠. 선생님과 독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래 친구들과 신선한 시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었듯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 봉사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떨어진 먼 시설에도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면서까지 교육 봉사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듯 물심양면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쪼개서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제가 베푸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라도 더 익히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충만해졌고 오히려 제가 받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복지시설에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온 저와 다르게 근처 땡땡국립대 의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바빴지만 저처럼 공부할 시간을 짬내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죠. 사실 전부터 남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다정한 말투에 눈이 갔지만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쑥맥이라 저는 말도 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보육원 원장님은 저와 남편만 따로 불러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저희 시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으신 건 알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원장님은 밥을 사주시고 저희에게 영화표 2장을 주시면서 요즘 젊은이들답게 놀다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쏙 빠져주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원장님에게 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늘에서 준 선물처럼 온 기회에 기뻐서 속으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저희는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학교 생활,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날 알게 된 남편은 내면적으로도 저와 영혼이 통하나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단숨에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이 되었지요. 특히 저희 커플이 애절했던 이유가 있는데 둘 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의대, 법대 학생이라는 점과 사는 곳이 서울과 대구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 같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 식당에서 점심도 같이 사 먹으며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저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 한 통하는 것도 귀했고 만나는 것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만나 공부시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정해진 대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랴부랴 사법고시 준비를 하러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받은 학비, 근처 호프집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축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고 저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진 남은 돈은 저에게 허락된 공부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든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수화음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야 전화를 받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보고 싶다고 하려는데 남편이 난감한 말투로 지금 응급실에서 호출이 와서 내려가야 한다고 전화를 끊자고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금방 가겠다며 땡땡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전화를 끊고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제 남편은 저처럼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님 모두 잘 살아계셨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의 부모님은 저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사 타이틀을 가진 외동아들을 더 번듯한 집안의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작은 방에 처박혀 책만 들여다보다 보니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군요. 태어나 처음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지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남자친구가 날 버려도 상관없다.
가볍게 연애하는 사이 아니었나? 내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지. 혼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언제 버림받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렸지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서로를 못 봤기 때문에 10kg이 넘게 빠져 얼굴이 반쪽이 된 저를 만나게 된 남편은 자기 손에 들려있던 커다란 꽃다발이 다 뭉개지도록 저를 끌어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연락을 하고 싶고 대뜸 찾아가서 내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자기가 꾹꾹 눌렀는지 모른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길래 레지던트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여의사나 간호사들과 바람이 난 건 아닌가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툭 터놓고 그에게 그간 혼자 있던 오해와 마음고생을 이야기했고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모든 걸 등지고 고시촌에 들어가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 저에게 연애하자고 징징거리는 어린애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이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낡고 작은 아파트지만 당신과 함께 살 곳을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마련해놨다고 하면서요. 정말 웃겼던 게 그 순간 하늘에 계신 부모님보다 먼저 떠올랐던 건 중학교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바로 그분이요. 어디 가서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잘 계셔주시기만 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다고 빌었는데도 이런 날은 꼭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려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과 한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제 남편이 될 거랍니다. 하고 목 놓아 울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고생과 노력으로 점철된 젊은 시절을 끝마무리 지으며 바로 다음해 설에 저는 남편의 고향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저를 보여주고 결혼 허락을 받자는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죠. 그날은 곱게 화장을 하고 생전 입어본 적 없는 가장 좋은 옷을 맞춰 입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시부모님이 될 그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사고 저는 쿵쾅대는 심장으로 몇 번이고 남편에게 이거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든든하던 사람은 철딱서니 없는 청년이 된 것처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당신이 가는 게 중요하다며 그저 들뜬 얼굴로 낯간지러운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님은 경상도 밀양에 계셨고 그곳으로 저희가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밀양에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기차를 타고 내려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다저녁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했지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택으로 뛰어들어가며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를 외치는 남편의 큰 목소리에 다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의 손을 잡고 빨리 오라며 끌어당기는 남편에게 알겠다며 수줍게 웃음 짓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부모님을 만난 순간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중후한 50대가 된 선생님, 아니 남편의 아버지는 가늘게 눈을 뜨고 의아한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비록 젊은 시절에 비해 많이 나이가 든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저를 한참 쳐다보시다가 그제야 저를 알아보셨는지 냅다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주야. 그 부름에 저는 엉엉 울며 무릎에 흙이 다 묻은지도 모르고 선생님에게 가서 안겼네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오열하듯 울며 선생님에게 안겼고 선생님도 눈물을 터뜨리며 제 등을 계속 토닥거렸습니다. 잘 지냈니?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아이고 선주야. 우리 선주 더 예뻐졌네.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야이었어? 잘 먹어야지. 먹어야 기운이 나지. 저와 선생님의 극적인 만남에 남편과 시어머님은 당황해서 멍하니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제 이름, 선주를 시아버지가 부르자 그제야 시어머니도 알겠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당신이 맨날 말하던 첫 제자, 기억나요, 여보. 당신이랑 매일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 그 여학생, 그 선주 학생.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얼굴이었고 저희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데서 다시 본 선생님은 그간의 세월을 보여주듯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저의 아버지처럼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속해서 제 손을 잡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던 중학교 국어 선생님, 기억나요? 나랑 매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 없는 나를 자식처럼 돌봐준 선생님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문제집도 사주시고 학원도 끊어주셨던 그 선생님. 그게 바로 당신 아버지예요. 저의 은인 같은 선생님, 그게 바로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제야 남편도 퍼즐이 맞춰졌는지 너무나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그간 가슴에 한처럼 품어뒀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실 수가 있어요? 대학교 입학식 때 저를 만나러 오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바람처럼 사라진 선생님을 얼마나 애달프게 찾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아닌가? 정말 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제야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일단 선주야 미안하다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뒤늦게 내려와서 보니 폐암 말기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했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돌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어머님도 사실 허리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몸이 안 좋았거든.
아버지가 소천하시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든 순간을 내가 함께 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셨어요? 그랬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아무래도 평생 의지하고 살던 양반이 가버리시니까 자식도 다 키워놓으셨고 어머니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지 않으셨었는지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선생님, 어머님까지 그렇게 보내고 내 마음 추스르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주야. 하지만 네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을 거란 확신엔 변화가 없었어. 넌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잘 해낼 아이였으니까. 선생님의 사정을 들은 저는 더 이상 투덜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였고 모든 슬픔을 이겨내면서도 맏아들로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참 많았을 테니까요. 그 인생의 고됨을 다 겪어내기에 30대 중반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 네가 보고 싶어서 너희 학교에 간 적이 있었어. 네? 정말요? 그래, 거기서 널 봤었다. 거짓말, 말도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보고 있는 게 네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지. 저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연신 놀라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희미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꽃이 예쁘게 핀 4월이었어. 도서관 앞에 가면 혹시 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 앞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과 어울려 3권이나 되는 책을 안고 있는 널 봤다.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다. 괜히 네 앞에 나타나면 네가 말한 대로 은혜를 갚겠다고 나설 테고 행복해 보이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선생님. 저는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서도 독서 모임 동아리를 했었어요.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매주 정해진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의견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제 말에 선생님은 허허 웃으셨고 눈가에 저처럼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거 봐요, 여보. 내가 말했지? 얼마나 영특하고 기특한지. 그러자 선생님의 아내이자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께서도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이 매일같이 칭찬할 만했어. 우리 아들 크는 거 보면서도 선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또래라서 비슷할 거라고. 네, 그랬군요. 어머님, 말 편하게 해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 얘기는 했니?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아차하는 얼굴로 저와 눈을 마주치고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네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뇨.
그러기엔 분위기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너무 닮았는데요. 친아들이나 다름없지. 선생님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본인 부모님 다 보내고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고향인 밀양에 와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날 만났고 나는 그때 일찍 남편을 병으로 잃고 우리 아들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는 과부였네요. 그 시절에 남편 없이 애 혼자 키우는 여자를 세상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나 몰라. 동네에 젊은 사람은 없으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과부는 어디에 내놔도 제가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10살, 20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선자리를 주선하고 그랬죠. 남편도 이 이야기는 자기 어릴 적에 못 들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고 울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 사람은 어느 날부턴가 자기는 상관없으니 누가 남편 없냐고 하면 자길 남편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 아휴, 다 지난 얘기를 해서 뭐해. 다들 옛날 얘기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나한텐 나름 낭만적이었다고요. 어머님의 웃음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 정식 남편이 됐지. 저는 어색하고 어려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평생을 그리워하던 선생님을 만나고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지 상상이 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저는 검사로, 남편은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외과의사로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남편이 서울로 올라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취직을 했고요. 선생님, 아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일로 바쁜 저희 부부를 안타까워하시다 아이가 생기자 본인들이 돌봐주시겠다며 서울로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딸은 엄마 아빠에 이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게 당연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딸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것은 좋은 브랜드 옷을 사주는 것도 남들 눈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부모를 가지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는 게 당연한 인생, 다른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탐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건강하고 잘 웃으며 사는 인생, 딱 그거 세 개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부 3년 차입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평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한테 풀어놓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런지 저조차도 헷갈려서 말이 엉킬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여지껏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체류하느라 거의 반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던 저였기에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무뎌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동남아 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와 어느새 절친이 되어버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심한 멸시와 놀림을 받을 때면 저 또한 이제껏 겪어왔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때마다 친구의 곁에서 그런 미국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명감으로 본인의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며 저를 말리곤 했는데 전 평소 그렇게 정의감이나 의리를 따지는 편도 아니었기에 이번만큼은 왜 그랬는지 그냥 친구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단순한 위로 이상의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친구가 자신의 싱가포르 본국으로 함께 가자는 말을 했을 때 저 또한 별 고민 없이 승낙하면서 친구와의 값진 우정을 더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오랜 미국 생활에 지쳐 있었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이후 저와 친구는 대학 졸업식이 있던 날 밤, 장거리 비행기에 몸을 싣고 싱가포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친구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만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알려주던 친구는 어느새 싱가포르 내에서 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결국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결국 저는 미국에서 전공했던 호텔 경영학과와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의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미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좀 얻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생존이라 함은 왠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만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친구 따라 강남, 아니 싱가포르에 온 이상 여기를 시작으로 저만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써내려가 볼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사한 곳이 어느 한인이 운영하는 공장 관리직이었어요. 안 그래도 대학 졸업 후에 정규직으로 얻은 첫 직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이 강점으로 다가온 것 같네요. 마침 제가 마주했던 공장주님도 무척이나 좋은 첫인상을 갖고 계셨기에 저 나름대로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 좋게 봐주신 공장주는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더해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본보기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말이죠. 그런 여유 속에서 찾아온 작은 위안이었을까요? 밤낮으로 돌아가던 공장의 일상에서 전 그곳의 직원 중 한 명과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해진 계기를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일에 있어 한참 젬병이던 당시 자신의 개인 시간을 빼내서라도 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그런 남친의 다정함이 일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국적은 물론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더 빠른 시간 안에 제 마음을 열 수도 있었네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데이트 속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남친이 제가 다니던 공장주의 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전 미국 생활에서도 그랬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참 오랜 시간 동안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기에 그런 녹록지 않은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남자친구가 나름 소중해지던 찰나였어요. 물론 공장주의 아들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에선
어느 정도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와의 연애에 있어 씀씀이가 나름대로 컸던 터라 저는 어느새 그의 호의적인 태도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결혼 프로포즈까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매 순간 저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그 공장이 거의 파업 지경에 이른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연유를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그 지역 내 가장 큰 도박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지역 언론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바로 제가 다니는 공장의 대표 이름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는 절 안심시키려는 듯 여러 차례 자신의 집안 히스토리를 들려주며 닫혀버린 제 귀와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도박 사건에 휘말려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데 아주 잠깐 공장 문을 닫았다가 다시금 위기를 모면하여 또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뇌물을 썼다라는 얘기로도 들렸는데 저는 걱정 말라는 그 친구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남자친구의 집을 가끔 놀러 갈 때면 그의 아버지인 공장주와 마주하던 순간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당 부분 친절히 대해주시던 그 모습을 떠올릴 때면 그런 도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공장 내부 직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던 터라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사실을 귀뜸 한번 주지 않던 부분은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공장을 다니고 싶다거나 더 다녀야 할 이유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더랬죠. 이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와의 거리를 조금씩 둬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가 아버지랑 사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난 아버지와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나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랑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 저도 딱히 마음 둘 곳이 없었던지라 당장 저와의 관계를 뿌리치려는 남자친구가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살면서 조심해야 할 몇 가지의 것들에 대해 떠올리다 보면 그런 생각도 어느덧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무엇보다 술, 여자, 그리고 도박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 이것만 꼭 기억하고 있으면 나같이 큰 고생은 안 할 테니까 항상 집에서는 불조심, 살면서는 사람 조심, 알았지? 항상 제가 연애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신다면서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오래전 술과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한 바가 있었기에 당시 결혼 생활 도중 힘들었던 일을 곧잘 꺼내놓으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뒤에는 정말 홀가분한 모습으로 절 마주한 채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시곤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도박을 한다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킨 바가 없었지만 술을 습관처럼 마셔대던 그의 생활 패턴은 저와의 결정적인 결별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그 아들은 술이라니. 전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박장에서 제 남자친구를 봤다는 한 공장 직원의 말에 전 그날 바로 짐을 싸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더 이상 제 친구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든지 낯선 땅에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응해 나가야 할 이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 친구도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이 한동안 말없이 절 꼭 안아주기만 했지요. 얼른 서울로 돌아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나라 내 땅에서 그저 맘 편히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국에 돌아온 직후 엄마 아빠와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하나둘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전공을 살려 호텔 알바 자리에도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쇼핑이나 그 밖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누려가며 평안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지요. 호텔에서의 업무는 제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달래줄 듯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들로 제 삶에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호텔리어 중 한 남자와 눈이 맞아 새로운 연애 또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남친은 다행히도 평소 행실이 모난 데가 없기로 유명했고 술은커녕 담배도 입에 대지 않는 일만 아는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의 첫 데이트 때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참 검소하면서도 정직한 사람임을 말에서나 행동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젠 제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란 확신으로 전 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여기에는 물론 같은 호텔리어 남친의 긍정적인 마인드도 한몫하긴 했고요. 그 가운데 전 진작 정직원으로 승격되어 승진이라는 또 다른 기쁨까지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던 도중 이런 제 마음을 언제 읽기라도 한 건지 남자친구는 함께 일을 마치고 난 어느 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것도 매일 함께 오가는 호텔 로비에서 말이죠. 순식간에 터져버린 눈물에 전 겨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지가 무슨 모양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 눈물샘은 수도꼭지가 열린 채로 그냥 고장이 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대면 자리에선 분위기가 전혀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친의 아버님은 오래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터라 남친의 어머니만을 만나 뵙는 자리였는데요. 생전 처음 가본 복어집에서 절 쓱 한번 살피시던 어머님은 그래요. 우리 아들과 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결혼 운운하는 건 좀 빠른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 건 맞는 거죠? 그렇지 아들? 이라며 남자친구와 제 눈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이에 저는 남친이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남친조차도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는 다른 제 자신을 꺼내놓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위기의 상황을 피하기만 하는 그런 나약한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랄까요. 아, 그럼요 어머니. 길게 오래 만날 수 있는 것이 꼭 결혼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저희 만남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의 응원과 사랑이 꼭 필요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꼭 인사드리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꼭 보답도 드리려고 이참에 만나 뵙자고 제가 쫄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말에 놀랐는지 다음 말은 털끝만큼도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하얀 백지 상태에서 어머님의 얼굴만 흘끗흘끗 바라보는 상황이었네요. 이에
들고 계시던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어머니는 의외의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니 그럼 지금은 서울에 완전히 들어온 거고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외국 생활은 오래전에 다 청산했습니다. 이젠 서울 적응도 어느 정도 다 끝낸 상태이고요. 엄마, 유나가 나랑 지금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근데 거기서 일만 죽도록 열심히 하더니만 지난달에는 과장이 돼서 여기 엄마 선물도 사왔어요. 다음 주 엄마 생신 미리 축하도 할 겸. 남친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 잘하고 있지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남친의 눈길 대신 어머님만의 눈치를 살피는데 온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승진 축하주로 한 잔 마셔야겠네. 우리 아들하고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예요. 워낙 착실하고 좋은 기운만 몰고 다니는 애니까. 참, 외국 생활은 꽤 오랫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은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건가? 네, 그렇긴 한데요. 부모님께서도 워낙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절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셔서요. 아직까진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긴 내가 봐도 꽤나 자유분방한 성격일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없단 얘기로 들리니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 아들? 뭔가 편해질 듯한 자리가 다시금 불편한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먹던 보고가시가 절 찌르는 마냥 얼른 방석이를 뜨고 싶은 생각뿐이었네요. 아, 네 그럼요. 형주 씨도 저만큼이나 자유분방한 기질을 숨기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을 잘 못 견뎌야 하는데 절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로 제가 형주 씨 더 기펴고 다닐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느낌이란 말로 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뭇 가까워지기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대략 자포자기의 심정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우리의 연애사는 보다 구체적인 결혼을 위한 절차로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더 두고 본다는 건 우리 커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듯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드디어 시어머니의 찬성 아닌 찬성을 받아낸 직후 남친과 전 뛸 듯이 기뻐하면서 결혼 준비에 온 신경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탓이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에 대해 불협화음이 생긴 것도 사실상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뭔가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전하려 안달이 나 있는 듯 했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눈치껏 그런 얘기들을 바로 전하는 법은 없었지만 뭔가 고민하듯 애둘러 표현할 때면 제 눈치를 결코 벗어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더 고추선 자세로 제 경제적 문제에 관한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각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서로 큰 부담을 갖지 말자는 이전 남편의 말을 상기시키며 결정적인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혼수에 있어 서로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건 어떠냐는 것이었는데 이에 남자친구는 흔쾌히 찬성하며 절 다독여 주었네요. 집장만에 온 힘을 쏟는 남자친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무척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혼수품 장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그 자체가 내심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혼수품 장만에 대한 저희의 결정을 전해받고 난 시어머님은 결혼식 당일날까지도 상당 부분 불만을 토로하는 듯 했죠. 또한 식장에 들어선 뒤 함께 미소를 주고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는 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남편에게조차 별 내색하는 바 없이 나름 기분 좋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호텔에서의 업무 일정이 타이트했던 터라 그리 긴 시간을 다녀오진 못했으나 어쨌든 남편과의 새로운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저희들만의 알콩달콩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네요. 시어머님 댁은 저희 집과 근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을 마치고 난 이후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면 시어머님 무엇을 하고 계실지 매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눈밖에 난 상황이라 그런진 몰라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 스스로를 원망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마음속 불편한 날들을 이어가면서 급기야 시어머니의 생신 축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메모하던 습관 그대로 단단히 준비를 해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저였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온데간데 없던 터에 그저 주어진 업무 일정을 소화하기도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식당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저로서는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쉽지 않았지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회사 일정이 다 뒤로 밀려 일이 예상보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냥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괜히 시간을 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구나. 더욱 죄송해진 마음을 다시금 표현하기도 잠시 남편과 하던 얘기를 이어가시는 모습에서 전 숨을 고르며 드려야 할 선물만을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선물은 드렸으니 이제 당신이 줄 차례라면서 어머님의 말씀을 잠시 멈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아든 어머님은 아예 포장지를 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하던 말씀만 이어하시더군요. 선물 고맙다. 뭔지는 몰라도 집에 가서 열어볼 테니까 일단 식사나 어여 마치자꾸나. 이후로도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실 때나 선물로 드린 해외여행 티켓에 관한 얘기에도 그저 냉랭한 반응만 이어가셨습니다. 해외여행도 딱히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잠시 보류된 상태로 남겨두었죠. 이젠 종종 인사를 드리러 댁을 찾아가도 좀처럼 집에 계신 날이 없어 다시 돌아오기가 일쑤였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 번 갈 때마다 미리 연락드리고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머님도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교회나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쁘신 것 같던데. 연락이야 드려봤지. 근데 안 받으시는 건지 못 받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후 남편을 추궁해 알아본 바로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에도 굳이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열어주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다음 명절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지내기로 했네요. 저 나름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도 같았고 단순히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한다고 해서
어머님의 마음이 쉽게 열리거나 하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제 친정집도 아주 가끔 찾아가는 상황이 되나서 저만의 고민을 엄마한테까지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더랬죠. 고부간의 갈등만은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저만의 문제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더니 근처 카페로 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짝 고민스러운 얼굴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별다른 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안 그래도 어머니가 요즘 너무 바쁘셔서 교회 사람들하고 친목도모 정도로 어딜 가시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디서 누굴 소개받으셨는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어머니 친구분 있지? 왜 그분한테서 연락을 받았거든. 그런데 뭐 누군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엄마가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좀 축하 반, 걱정 반이 드셨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기 전에 자기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전 조금 들뜬 마음이 쉬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평소 며느리인 저한테 노여워 있으시기만 했던지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울증세가 있으신 건 아닐지, 혼자 외로이 계시다 보니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신 건 아닐지, 여러 걱정들을 앞세운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연애를 하고 계시다는 점에 있어선 그 새로운 분이 누구일지 궁금함은 물론이거니와 저 나름의 안도감이 찾아온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님께 어떻게 더 다가가야 할지 함께 걱정해주고 있던 터였기에 위안이 될 만한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은 이 상황을 내심 기뻐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저는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새로운 분을 찾으셨다는 사실 아닌 사실에 내심 흥분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외국 생활을 하며 힘이 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시어머니가 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과 종종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어머님이 누군가와 함께 외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만큼은 해를 거듭할수록 매번 커가기만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전 하루빨리 그 새로운 만남의 주인공을 소개받아 정말 제 모든 진심을 다해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님은 자신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또 맞이한 시어머님의 생신날쯤, 평소 어머님의 생신날이면 남편이 직접 고급 식당을 예약했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한강변의 유명 레스토랑으로 와달라는 시어머님의 연락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근데 왜 그러셨을까? 매번 우리가 예약하던 식당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었나? 글쎄, 그냥 내 느낌엔 뭔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로 만나시는 분께서 미리 예약해놓거나 하신 건 아닐까? 아,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다행인 거 아니야? 어떤 분인지 진짜 빨리 뵙고 싶다. 자긴 안 그래? 남편과 저의 입가에 미소가 달아나지 않던 그날 밤을 지나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내심 기다리던 어머님의 생신날이 찾아오고야만 저녁. 저와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해 어머님께서 미리 예약하신 창가 쪽 명당 자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걸어오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은 사뭇 긴장된 듯도 보였지만
바로 옆에 딱 붙어선 한 남자의 존재감은 금세 행복한 미소를 불어넣어주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자리로 다가온 어머님은 곧 자신과 함께 온 남자를 소개하며 곧이어 저에게도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말없이 멈춰선 남자의 행동에서 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칠 뻔하고 말았어요. 글쎄 제 눈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지난날 싱가포르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굵직한 도박 사건에도 연루되었던 바로 그 공장의 사장님이 아니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절 바라보며 지그시 웃고만 있는 그 공장주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 똑같이 알아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또렷이 절 보고 있는 그의 시선은 마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지 말라며 경고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선 그 사장의 아들이 떠올려지는 만큼 굳이 더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네요. 일전에 골프 모임 하나 있었잖아. 거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다가 너희들이 하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같이 식사 자리 잡아봤다. 또 이분이 내 생일이라고 여기를 다짜고짜 와야 한다며 예약을 잡아주시니 안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랬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친해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골프 모임이 작년에만 몇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간간히 연락만 나눌 때고 올해 초부터 진지하게 만났으니까 한 석 달 됐나? 그쵸? 네.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의 일들을 정리한 시기가 그쯤 되니까요. 아들 며느리분도 해외에 오래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저는 그 공장주와 눈조차 마주할 수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남편도 눈치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연신 웃기만 하면서도 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공장주의 목소리는 거짓을 얘기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말투로 저희 시모를 계속 유혹하려 드는 것 같았어요. 잠시나마 제가 대화에 끼어들까 어느 정도 더 조바심이 난 듯도 보였고요. 그래, 이분이 이렇다니까. 워낙 큰 사업만을 도모하실 배포가 있으신 분인데 잠깐 회사 직원들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그런 거지. 어쨌든 거기서 접으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사업 수완이 뛰어나시니까 곧 재기하실 거예요. 너무 심려치 마세요. 제 눈치를 보듯 눈앞에 접시만 비우고 있는 남편을 비롯해 갑자기 말수가 적어진 공장주의 과거사를 애써 위로해주고 있는 시모가 나름 더 안쓰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전 이 상황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공장주의 얘기들은 거의 모두가 부풀려진 거짓 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주는 저를 바라보면서도 예전 그 유약했던 저를 다독이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허풍과도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실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님께 꼭 드려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분, 제가 예전에 잘 알고 있던 분이세요. 갑작스레 흐르는 정적 사이에
놀란 시몬은 절 쳐다보다가 다시 그 공장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얘긴 제가 따로 할 테니까 지금은 좀 그냥 있어 줄래요? 허허허, 며느리분이 좀 어른 공경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네요. 오늘이 무슨 다른 날도 아니고 참. 어색한 웃음 뒤의 정적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당황한 눈빛의 시몬은 저를 다시 바라보더니만 무슨 얘긴지 재차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 싱가포르에서의 일들과 그 남자가 연루되었던 도박 사건 모두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된 사실도 함께 털어놓았어요. 바로 그건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거의 싱가포르에서 추방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는 이 내용을 꼭 알고 만나셔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니 시몬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제 말을 갑작스레 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공장주는 나중에 다 얘기할 참이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저 생일 축하만 해주고 싶었다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자의 당황한 모습에 엄청 실망하신 표정이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에겐 별 말씀 없이 물만 들이키다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어머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린 말없이 창밖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행복해하던 당시 레스토랑에서의 어머님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기대감에 들떴던 나머지 너무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망쳐놓은 건 아닐지, 시모의 기분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었다면 나중으로라도 그 폭로를 미루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저 스스로 반문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시어머님께는 한 번도 연락을 드리지 못한 채 금세 일주일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속이 좀 안 좋고 식은땀까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히 시댁으로 운전해 가던 중에 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야근은 뒤로 미룬 채 급히 시댁으로 향했지요. 남편은 상황을 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급체를 하신 건 아닐지,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전화만을 멍하니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열어준 현관에서부터 전 어머님의 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뭔가 사뭇 밝아진 표정의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이어왔는지 조금은 호전된 듯한 어머님도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오는 거니? 아, 저는 저녁 잘 안 먹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 속은 좀 어떠세요? 소화제나 뭐 약 같은 건 드셨어요? 살짝 미소를 보이시던 어머님은 이내 고개를 저으시더니만 절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딸, 이리 와 앉아봐. 라는 말로 제 가슴을 뛰게 하시더니 쭈뼛쭈뼛대는 저에게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게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듯 절 앉히시더니 갑작스레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무슨 상황인진 알 순 없었지만 뭔가의 감정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눈물은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 오해도 많이 했고 너한테 못해준 걸 생각하면 참 난 나쁜 시엠이란 생각이 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너나 나나 며느리로 살아갈 땐
그저 남편 가족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다 내 잘못이다. 예전의 나를 떠올리면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정말 미안하다, 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은 아예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절 꼭 안아주시는 어머님도 함께 오열하고 계셔서이기도 했지만 그냥 이 눈물만큼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 없이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작은 믿음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냥 전 감사하기만 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곁에 있어주시고 그저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이렇게 딸보다도 더 좋은 며느리를 내가 몰랐었어, 내가. 어머님, 꼭 아프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무슨 일이든 좋으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도울게요. 그래, 내 딸처럼 우리 며느리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특히 사람 조심은 내가 잘하마.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휴지 한 뭉텅이를 가져와 눈물을 닦으라는 듯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저보다도 더 눈가가 젖어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오후 혼자 떡국을 드시면서도 속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전날 피곤을 무릅쓰고 등산을 다녀온 것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급체를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 몇 번의 구토를 했던 터라 다행히도 조금씩 나아지셨던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장주가 또 다른 외국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수소문한 끝에 또 하나 알아낸 사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남자로부터 연애를 가장한 금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은 돈을 꿔주거나 그런 요구를 듣기 이전이었어서 너무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님은 밥은 먹었니? 항상 문단속 잘하거라라며 매번 관심 어린 말투와 표현을 해주시는가 하면 가끔 만나 뵙고 날 때면 저한테만 손편지를 써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전 때때로 그 편지를 꺼내보며 제 삶에 깃든 기쁨을 되돌아보곤 한답니다. 물론 매실장아찌와 같은 제가 차마 만들지 못해 먹고 싶다라고만 남편에게 귀띔한 음식들도 때마다 챙겨주시며 어머님은 지금도 절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로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님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가장 다가가기 힘든 분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에 함께 기뻐하며 관심 가져주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나날에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3세 싱글 맘입니다. 요즘 방영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혼한 여자 연예인들이 혼자서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는데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느 날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덤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도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혼은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들의 후원자로 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아이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요리 전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이후로 줄곧 요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한식과 일식과 양식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인 파스타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식당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회사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고 특히 점심과 저녁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붐비는 파스타 전문점이죠. 한식당에서 10년을 일하다 보니 사장님과는 가정사는 물론 속마음도 속속들이 알게 되어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장님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딸 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딸은 적성이 맞지 않다며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겠다고 하고 둘째 딸은 이름 모를 피부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부부가 긴 시간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가게를 접을 수가 없다며 식당 카운터와 총체적인 운영을 저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급하게 떠나시게 된 겁니다.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던 저는 엉겹결에 카운터로 나와 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바지 사장이지만 경영을 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저는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심시간에 저희 식당을 자주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죠. 근처에 건실한 회사를 다니는 잘생긴 총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30이 되도록 연애 경험 한 번 없는 저에게 그 사람은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처지가 떳떳하지 못한지라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지하철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게 되고 저도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었죠. 그러다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차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고 술 한잔하는 사이를 넘어서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저도 늘 휴무였죠. 남자친구와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주말이면 야구장에 달려가서 야구를 관람했고 바다도 자주 보러 가고 놀이동산도 자주 다녔죠. 저는 남자친구를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자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분위기를 잡고 저의 비밀을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뭐? 내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지.
라고 남자친구는 답을 하더군요. 저는 말을 했죠. 아니야, 자기는 나에 대해서 아직 반도 몰라.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말을 하더군요. 그럼 내가 모르는 너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 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이건 알아둬라. 나는 말이야, 여자 배경 보고 좋아하는 그런 놈 아니다. 네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도, 네가 돈이 없는 거지라도 너를 사랑했을 거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 거야. 정말?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저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고아야.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대. 고아원 앞에 내가 울면서 서 있는 걸 원장님이 발견했는데 그때 내가 울면서도 손에 꼭 쥐고 있는 편지 봉투를 놓지 않더래. 그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내 이름과 생년월일 뿐이었다나? 우리 부모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었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나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제 말에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면서 정색을 하고 묻더군요. 뭐야? 고아? 남자친구는 한참을 놀래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럴만 하죠. 남자친구는 한참을 그렇게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럼 입양된 거였구나? 그것도 부잣집에. 그래서 양부모님이 식당 차려준 거네? 너 참 운 좋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 양부모를 만난 거야? 순간 남자친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야? 자기는 내가 가게 사장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바지 사장이야. 본래는 여기 주방에서 일했는데 사장님 부부가 아이 때문에 미국에 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2년 동안만 바지 사랑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저의 말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사기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나 자기한테 식당 사장이라고 말한 적 없어. 자기가 혼자 넘겨짚어 생각해놓고는 왜 그러는데? 그럼 고아라는 건 그런 건 처음부터 사귀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기분이야. 너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고아랑 사귀었다는 거 알면 기절 초풍할걸? 우리 부모님은 2분 다 대학 교수님이셔. 이게 진짜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들이댄 거야? 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더러워서 정말 재수없어.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파스타 전문점의 사장인 줄 알고 저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고아로 자라 평생 억울하고 힘들게 산 날들보다 남자친구에게 들은 오늘 이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 정리를 하고 호텔에 들어갔더니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 짐을 챙겨서 가버렸더군요.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부산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외롭게 자란 저에게 찾아온 생명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임신인 걸 확인하고 저는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저만 치사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더군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통화가 끊어지더군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 내 계좌로 송금해라. 너랑 데이트하면서 쓴 돈이야. 네가 날 속인 거니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자 메시지에는 큰 액수의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서 저는 진료실에 들어갔죠. 간단한 산모 진료에서부터 오늘은 아기의 초음파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료를 다 받고 진찰실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봤더니 그 사이 남자친구에게서 1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더군요. 어이가 없던 참인데 남자친구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왜 내 전화 씹어? 너 내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쌩 까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그 돈 당장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내가 네 가게 앞에서 너 사기꾼이라고 까발릴 테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화 피한 거 아니고 병원 진료 받느라 못 받은 거야.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내가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뭐? 생각을 해? 넌 그게 생각하고 말 게 더 있다고 생각하냐? 그동안 다른 남자들은 너의 그 수법에 넘어갔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다르다고. 당장 토해내. 남자친구의 토해내라는 그 말에 저는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만 웩웩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의 속을 긁더군요. 남의 돈으로 그동안 호화롭게 지냈지? 고아 주제에 바지 사장 주제에 나 같은 남자를 넘봐? 네가 사람이야? 그런 수작을 벌리고 네가 앞으로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정 떨어지는 소리에 그만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적금을 깨서라도 돈 보내줄 테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뱃속에 내 아이가 너 같은 인간의 피를 조금이라도 받을까봐 그게 싫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스토커로 내가 널 신고할 거야. 알았어? 이 거지 같은 자식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후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인데 거지 같은 자식이라니요. 게다가 임신한 사실까지 말해버렸으니까요. 임신 얘기에 이 인간이 바로 쫓아오지 않을까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부인과를 나와서
남자친구가 원하는 금액을 바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 가게로 갔습니다. 가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음날 식당에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버럭 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와, 너 완전 또라이구나.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발목 잡으려고 임신을 해? 당장 지워. 같이 가서 지워.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를 했죠. 남자친구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너랑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다 계획적이었지? 우리 집안 알고 순진한 나한테 접근해서 계획적으로 임신하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갈 것 같아? 먼저 접근한 게 누군데 잊었어? 바로 너야. 내가 이 큰 식당의 사장인 줄 알고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고 네 회사 홈페이지에 네가 한 행동들 다 올려버릴 거야. 나쁜 새끼. 좋아. 아이를 낳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 아이는 나와 절대 상관없는 아이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저는 아이의 아빠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배가 불룩하게 불러오르기 시작할 때였는데 식당으로 한 중년 부인이 혼자 와서는 자리를 잡고 앉더군요. 저희 식당은 주로 직장인들을 위한 식당으로 점심시간에는 거의 직장인들이 태반인데 평일 한낮에 고상한 중년 부인이 혼자 와서는 테이블에 앉아 유심히 보게 되었죠. 중년 부인은 식사를 하면서 힐끗힐끗 저를 보는 듯한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중년 부인은 식당 안에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식사를 하더니 저에게 차를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더니 그 중년 부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사장님의 지인인 줄 알았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은 자신을 남자친구의 엄마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대학 교수라고 하더니 정말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르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자친구 엄마 하는 말이 아들이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건데요? 가슴에 단 명찰 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 얼굴 한번 보고 음식 맛만 보고 손님인 척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배가 지금 봉긋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네요. 저는 중년 부인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드님과는 진작에 헤어졌고 이 아이는 아드님과 상관없는 제 아이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중년 부인이 일어서려는 저의 손을 잡더군요. 미안하지만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왜 헤어졌는지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사연은 모르지만
제 배가 봉긋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제가 고아이고 이 가게의 사장이 아니라서 싫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가게의 사장님이 미국에 가셔서 대신 업무를 보고 있는 일명 바지 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오해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제가 고아라는 걸 미리 말하지 못한 건 아드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중년 부인은 자리를 뜨질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당장 이 가게로 오라고요.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가게로 달려왔더군요. 중년 부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나쁜 자식,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이 가게 사장이면 사랑을 하고 이 가게 사장이 아니면 사랑이 안 생기더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라고 이 엄마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네 아이를 가졌어. 책임져야지. 네가 이 아이를 버리면 넌 인간도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중년 부인은 남자친구를 크게 호통을 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 아주 머리가 비상하다? 우리 엄마를 구워 삶아서 내 발목을 잡아? 좋아, 해보자. 내가 너 책임진다.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 널 가둬두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외롭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 결혼해, 하자고. 뱃속의 아이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도 뻔뻔스럽고 오만 방자하던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저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랴부랴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지인 몇 명만 초대를 해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했던 대로 온갖 폭언으로 매일매일 저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라고 밥을 차려 놓으면은 더러워. 더러운 손으로 만든 밥을 나더러 먹으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은 집에서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생수 외에는 먹질 않았습니다. 각방을 쓰는 건 물론이고 퇴근하고 오면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갔고 아침이면 알아서 출근을 하고 저와는 대화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청소를 해야겠길래 남편에게 방 안의 물건들을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고하인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너 같은 게 뭔데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저희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남편의 일상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조금만 참아라. 본성이 그리 나쁜 아이는 아니니 스스로 깨달으면 금방 반성하고 너밖에 모를 거야. 그때까지만 네가 참아. 알았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첫돌이 다가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함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잠은 들어와서 잤는데 거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돌잔치 날짜는 다가오고
시어머니께서는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며 물으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더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남편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 돌잔치 장소야. 그날 오면 당신 한복이랑 다 준비돼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몸만 오면 돼. 어머니가 돌잔치에 관심이 많으셔. 그리고 돌아서서 카페를 나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느꼈겠지만 나 여자 생겼어. 와이프 될 여자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재원이고 여자 쪽 집안은 아버님이 고급 공무원 출신이시고 어머님은 중학교 교사를 지내셨어. 우리 집안과 격이 맞아. 막말로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결혼식 올렸던 건 그쪽 집안에서도 알고 다 이해해준대. 그러니 너도 이제 마음 고쳐먹고 네 갈 길 가라. 여기까지 와준 거 나로선 최선을 다한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외박을 하는 날부터 제 스스로가 제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이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들의 결혼 얘기를 들었다면서 속상해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아들의 다리라도 분질러서 집안에 들여 앉혔을 텐데 이번엔 뭔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느낌처럼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마음을 담아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와의 인연은 놓지 말자. 그리고 너와 손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에 있는 남편의 살림살이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고아로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혼자의 삶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옆에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든든한 시어머니께서 매일 전화를 주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의 결혼식 날이 되고 보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자꾸만 시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이의 아빠인데 끝내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그간 쌓인 모든 서름을 털어내듯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저는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창밖은 이미 어두컴컴해져 있고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술에 취한 듯한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옷차림은 예식장에서 입었을 것 같은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문을 너무 두드리는 바람에 혹시라도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올까봐 저는 얼른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여행 떠나 있어야 할 사람이.
그랬더니 전 남편이 거실로 거의 기다시피 들어와서는 온몸을 웅크리고는 울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일로 전 남편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오열하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전 남편이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쩐지 엄마가 내 결혼을 허락하더라고. 왜 그런지 조금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엄마가 나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완전 망신을 줬어. 개망신을 줬다고.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어머니가 당신을 왜 개망신을 준 건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 저는 전 남편의 말에 궁금증이 폭발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감정을 더 가라앉힌 후 남편은 부모님이 결혼식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 버렸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 아이는 고아원에서 3살 때 데려와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태생을 알아서 그런지 고아인 본처를 나몰라라 하고 폭언을 일삼은 놈입니다. 게다가 지 자식까지 버린 놈, 천륜을 끊어버린 놈입니다. 저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친자식 이상으로 거뒀는데 저 아이는 그 은혜도 모르고 지 자식도 버린 못된 놈입니다. 이젠 이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얘기에 남편은 물론 신부와 신부의 부모님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만 올렸지 부부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아이가 있었어? 게다가 그 아이를 나 몰라라 내팽개쳐? 개만도 못한 인간.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결혼식은 무효가 되고 믿었던 여자마저도 고아 주제에 고아를 무시했어? 게다가 아이가 있었다고? 이 사기꾼! 하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애를 낳은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던 남편. 부잣집 아들인 남편의 결혼식에서 시어머니의 한마디 말에 남편은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순간 저는 전 남편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슬그머니 제 손을 잡더니 한다는 말이 미안해. 당신 마음 짓밟아서 내가 벌 받았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나라면 받아주겠냐? 당신 양심 없는 건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자존심도 없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남편,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저는 엉겨붙는 전 남편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단단히 엄포까지 놓았죠. 그랬더니 2번 다시 초인종은 누르지 않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신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셨던 얘기와 어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의 얘기가 모두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간 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 아이 3살 때 입양을 했다. 내 딴에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왜 그리도 어긋나는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더구나. 너도 그 아이의 피해자 아니냐. 그리고 결혼을 할 여자 역시 또 피해자가 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공개 망신 줘버렸다. 이제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그간 힘드셨겠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오죽했겠냐?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거 너에게 내 진심 하나를 전하려고 왔다. 뭔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내가 아들 세장가 되는 걸 파투낸 건 너랑 다시 재결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네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받아준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만, 나를 보고 혹은 내가 너와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비밀을 폭로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시더군요. 살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결혼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면 데려가고, 힘에 부친다면 나에게 맡겨도 좋다. 편하게 생각하고 네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아라고 싫어하셨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의 인품을 절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용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예요. 그러니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금처럼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그렇게 전 남편의 결혼식은 날아가 버리고 저에게는 시어머니 겸 친정 어머니 겸 멘토 겸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후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처럼 다시 그 식당에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근처라서 한 번쯤은 식당에서 부딪힐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전 남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아름아름 단골 손님을 통해 전 남편의 근황을 알아봤더니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유학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출발하면 좋죠.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전 남편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쉬는 시간인데 한 남자가 가게 안을 찾아왔더군요. 지금 영업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손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전 남편이더군요. 얼굴 살은 쏙 빠지고 옷차림도 영 말이 아니더군요. 당신 유학 간 거 아니었어? 여기 어떻게 왔어? 꼬라지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학은 무슨 내가 돈이 어딨냐? 부모도 이제 없는데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그리고 현금 가진 것 좀 있으면 줄래? 예정을 생각해서 부탁한다. 사정사정을 해도 밥과 돈을 줄까 말까인데 뻔뻔하게 말을 하는 그 폼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밥을 줄 알고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너 안 일어나? 여기가 어디라고 앉는 거야? 너한테 줄 밥도 돈도 없으니까 썩 꺼져! 그리고 저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전 남편의 얼굴을 갈기워 버렸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전 남편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더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천륜을 벌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젠 깨닫기나 했을까요? 그런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번에 그런 전 남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더군요. 그저 불쌍한 인간이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모두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엄마 같은 멘토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옆에 있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늘 외롭게 지냈던 저에게 지금은 봄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남편도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뜨뜻한 봄날이 그의 인생에도 찾아오겠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저와 제 아이의 미래에 늘 따뜻한 봄볕이 쬐기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